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음 달부터 8월 달부터 민법 입문 강의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또 그 입문을 위해서 민법에 대한 두려움,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생기초 강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생기초 강의는 보통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또 현장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일단 생기초니까 같이 모여서 가볍게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민법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오리엔테이션 해볼 생각인데요. 저는 해커스에서 주택관리사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민희열입니다. 민희열은 이게 민법이 정말 즐겁다, 이런 취지죠. 네.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민법은 진짜 즐거워요. 어떻게 즐겁냐?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사실 민법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민법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민법을 들이대서 문제를 해결하죠. 사실 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산소를 못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어지면 산소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재밌죠.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 민법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시험 합격하려면 이제 점수가 나와야죠. 근데 이제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나오면 또 즐겁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학원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 붙으신 것 같아요.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90% 이상, 그리고 인강도 잘 쫓아가신 분들은 뭐 대거, 아직 뭐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거 이렇게 붙으셨더라고요. 근데 붙으면 어떻겠어요? 즐겁죠. 그래서 희열이다. 네, 이렇게 보시고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의 회계원리, 시설개론, 그리고 민법, 그리고 이제 2차의 관계법규, 실무, 관리실무,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차 중심으로만,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1차 중심으로만 보자면, 1차 시험 문제는 객관식 오지 선택형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지 선택만 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지 선택과 오지 선택은 완전 달라요.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과목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과목들 중에서 회계원리가 제일 어렵다 그러죠. 네, 회계원리가 제일 어려운데, 한편 시설개론도 조금 어렵다 그래요.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민법이 요 두 과목을 도와줘야 돼. 네,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법이 즐겁다고. 근데 일단 목표는 한 70점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70점에서 80점 정도만 받으면 회계원리
그 다음에 시설개론 이것들을 50점씩만 맞아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한 분들 봤더니, 올해 시험 봤더니 뭐 심지어는 95점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열심히 하신 거죠. 그분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책을 잘 만들어 놨어요. 책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놨느냐, 책에다가 뒤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키워드에다가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키워드에다 밑줄을 그어놔서 그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죠.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제 법학 전체를 다 공부를 했으니까 헌법 시험 보면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헌법 전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딱 정형화돼 가지고 어떤 건 아니야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랬다 저랬다. 근데 보통 이제 헌법 전문에는 어떤 걸 써놨을까요? 헌법 첫 문장이 이거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요즘 그 대한국민, 이건 또 이번에 그 뭐 탄핵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문장이긴 한데, 대한국민은 해서 거기다 좋은 얘기 쭉 써놨어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근데 그 문장이 전부 한 문장인데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좋은 말인데 어떤 건 어떨 때는 맞췄다가 어떨 때는 못 맞췄다가.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옛날에 사법시험이었으니까, 사법시험에서는 그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월등히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붙어요. 뭐 2%, 3% 이렇게 붙는 시험이니까 월등히 점수가 좋아야 붙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으로 그 문장을 다 외웠어요. 외웠는데, 근데 교과서 전체를 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객관식에서는 이제 키워드 중심인데, 그 키워드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그렇게 점수가 나오더라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험에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가 보통 상, 중, 하로 나눠져서 이렇게 돼요. 한 3, 4, 3 정도 돼요. 30%, 40%, 30%. 요 정도 되는데, 요것만 잘 해도 되잖아요. 요것만 잘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면, 더 열심히 하면, 심지어 95점도 나오게 되더라. 민법에서는 100점은 바라지 말고요. 절대 100점 이런 건 없다. 네.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줄 생각이 없어요. 출제자가. 그러다 보니까 붙으려면 결국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은 모든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출 중요 내용의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 그게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이것만 구별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좀 더 쉬워지는 거죠. 네. 민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수업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물권법, 채권법을 재산법이라고 하고, 친족법, 상속법을 가족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족법까지 다 하려면 죽어버리죠. 그런데 사실 민법의 대부분은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 배분은 이렇게 나왔네요. 민법 총칙에서 24문제, 물권법, 채권법이 각 8문제. 그래서 40문제를 이렇게 맞춰놓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채권법은 범위도 되게 넓다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 민법 총칙 문제가
민법 총칙은 이제 사실 어떤 거냐면 물권법, 채권법에 각자 공통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물권법에서 얘기하고 채권법에서 각자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번 하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공통된 걸 모아서 총칙에서 한꺼번에 법칙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민법 총칙이에요. 네, 이를테면 우리 채권법에 보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물권법에 보면 뭐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계약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물권법에서도 그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채권법에서도 같은 계약에 관한 설명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총칙에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총칙은 결국 물권법, 채권법 내용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쓰는데 민법 총칙의 탈을 쓴 물권법, 채권법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배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분해 줄 수 있는 거다. 배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반대로 요걸 알아야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결국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공부와 관련해서 민법은 조문 판례 사례 공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이제 뭔가 우리 계약을 맺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집 살 때 아니면 뭐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시장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따라서 가보셨잖아요. 예, 가서 많이 요즘은 잘해야 돼요. 그것도 예. 남자들은 좀 힘들긴 합니다. 거기서 기다리려면 어쨌거나 잘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다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이제 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실 우리 민법의 역사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민법의 역사고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좋은 말로는 학문적으로는 독일법을 계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카피한 거죠. 카피한 건데 그 카피한 법도 그러면 독일법, 프랑스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일법, 프랑스법 그쪽 계통을 이제 대륙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은 어느 날 갑자기 독일, 프랑스가 막 법을 만들었을까요? 참고로 프랑스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1804년에 1804년이 언제적이냐 그러면 나폴레옹 시대예요. 나폴레옹 시대 때 민법전이 만들어졌어. 독일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게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비스마르크 시대는 언제냐면 1870년, 80년대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더 뒤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그 법들이 다 뭐냐면 로마법, 게르만법을 다 계수를 했대요. 참고로 저는 학교 다닐 때 로마법 수업을 들었었는데 로마법 수업이 민법 수업하고 비슷해요. 민법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거쳐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 그 얘기는 이제 그 법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문이니까 지금 생기초니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전에 가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온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 문제 될 만한 것들이 그동안에 쭉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민법은 구멍이 별로 없어요. 구멍이 별로 없어서 조문에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조문에 또 아예 선언을 해놨죠. 그리고 그 이제 문제된 사례에다가 조문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판결이에요. 근데 이 판결은 뭐냐면 이제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인 거고
이 사례에다 적용한 조문을 이론적으로 조문을 풀어 쓰는 걸 판례라고 해요. 판례라는 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조문을 해석한 거라고. 이 말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결국 시험 공부는 조문 판례 사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문을 놓고 이제 그때 어떤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판례는 그 법을 이렇게 풀어간 거야.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공부다. 시험 문제도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문을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풀었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예, 그게 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뭐냐면, 사실 생으로 100페이지만 돼도 되게 두꺼운 책인데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책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냐고, 통째로. 나는 한번 쫙 읽으면 다 읽어, 다 외워. 그건 AI고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되려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복하면 암기가 돼요.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했냐,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 해커스와 함께 하면 해커스 커리큘럼에 따라서 합격하게끔 그게 만들어서 반복할 수 있게 해놨어요. 반복한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교수님 몇 번 해야 돼요? 따라오시라고. 따라오셔.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예. 근데 이제 막판에 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돌릴 수 있어요. 처음에 한번 보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걸 또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더 줄이고 해서 마지막에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머릿속에 남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시험 정답으로 주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 그리고 암기법으로 특히 제가 객관식용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암기한 것들에서 다 답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제 그 점수가 잘 나와서 붙은 분들이 교수님 강의는 명쾌해요. 명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양이 많은데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그냥 민법을 쭉 풀어놔버리고 말거든요. 쭉 풀어놨는데 나는, 당신은 그냥 여러 번 봐서 이렇게 다 기억을 하겠지만 수험생인 나는 이게 안 되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손에 쥐게끔 이렇게 딱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 된다. 키워드 암기법으로. 그래서 요거를 또 계속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뭐 정규 강의와 그리고 뭐 특강 등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95점 받고 85점 받고 또 조금 안 되면 75점 받아서 이게 합격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막 희열이다,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니얼 강의 특징 그랬는데, 처음에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중심의 체계적 강의. 이 체계적 강의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시험이 이게 민법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헝클어서 그냥 쫙 한번 풀어만 놨어. 그럼 도대체 내가 뭘 공부한 거야? 물론 이게 체계적으로 해드려도 처음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연상이 돼요. 연상기법의 설명으로 키보드 암기법 이런 것들을 하면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되죠. 마무리까지 확실한 강의가 된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그림으로 많이 그려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 관계도를 이렇게 해드리면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민법이 된다. 이해와 암기가 자동으로 되는 강의, 앞에 말들과 좀 반복이 되는데 키워드 암기법으로 이해와 암기가 자동으로 되는 강의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을, 특히 수업용 강의는 우리가 지금 뭐 대학원에서 무슨 학위를 받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강의는 뭐냐면 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는 나침반이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내비게이션이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잘 분석해서 키워드 암기법으로 정리해 두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잘 나온다. 네, 점수가 잘 나온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부탁드리는 자세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객관식 시험 공부를 해라. 요런 말씀을 드리죠. 객관식 시험 공부라는 게 뭐냐면 정답 찾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과 관계없는 학문을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학문적으로 막 이렇대요. 또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렇던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다 법대로 살고 있지 않죠.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뭐 간단히 말하면 신호 위반 주로 하는데 누가 이 교통이 안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속도계가 없거나 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과속 단속 이거 안 걸리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학문을 하지 말고 객관식 시험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중요 정형화된 주제 및 문제를,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출제자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여 출제한다. 반복이란 가지고 라임을 좀 넣어봤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이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우리 일과 관련해서 또 민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낸 거죠. 근데 냈으면 다음번에 공부한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그게 중요했어. 시험 문제로 냈잖아요. 뭐 올해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똑같이 내면 정답을 외워가지고 가서 쓰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걸 좀 변형하는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결국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절대 붙는다, 절대 떨어질 일 없다, 붙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이 좀 풀리면 진짜 인생 쉽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미치겠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민법 공부하면서 제가 좀 겸손해졌어요. 민법 공부를 하면서 와,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다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그 얘기가 뭐냐면, 와, 양쪽으로 좀 많아, 양쪽으로. 근데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점수가 나와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근데 요거를 또 반면에 이걸 넣어봤어요.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인내하라. 요 말씀을 좀 넣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되면 또 건방을 떨어요. 건방을 떨면 금방 또 백지 상태가 돼요. 예. 아마 이번에 붙은 분들도 지금 내일 당장 시험 보라 그러면 점수가 뚝 떨어질걸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중간에 안 돼도 버티는 놈이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셨으면 내년 시험 붙을 때까지, 내년에 시험 붙을 때까지 끝까지 해커스와, 그리고 지금 봐보니까 제가 우리 교수님들 뭐 시설개론 그리고 회계학, 회계원리 이 교수님들이 아주 전국 1등들이에요. 1등들. 예. 그래서 해커스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절대 붙는다. 재수없다. 재수없다 이렇게 했는데, 재수없다는 진짜 재수없는 게 아니고 재수하지 않고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또 금방 붙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두 가지 의미로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절대 떨어질 일 없다, 절대 붙는다, 요걸 절대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OT를 하는 걸로 하고 요걸 첫 시간으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기초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